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네. 오스만과 최후의 기사단과의 전투, 바로 로도스 공방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로도스 공방전 하면은 또 마치 허준과 윤지연처럼 네. 이렇게 짝꿍으로 같이 오는 게 있죠. 레판토의 전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여기에 로도스 공방전뿐만 아니라 레판토의 전, 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름들이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아마 우리 토크멘터리 전쟁사 시청하시는 분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레판토 전투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또 댓글로 난리 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게임 얘기 한 번 했더니 댓글이.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6세기 유럽 최대 해전으로 기록된 레판토 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한 오스만의 계속되는 도발. 이를 막으려는 유럽 국가들. 이들이 바다에서 붙었다. 16세기 유럽 최대 해전 레판토 해전. 자, 비잔티움 함락을 시작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 전 세계 패권을 이제 거머쥐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오스만은 전형적인 육상 국가잖아요. 네.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플 함락될 때 어느 쪽에 붙을까 눈치를 봤던 것도 바다는 우리 것이다라는 그렇죠. 믿음이 확실히 그쵸. 있었겠거든요. 근데 요한 기사단도 바다로 나가 해적이 되잖아요. 네. 투르크 기병도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바다에 가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만도 해적들이 점점 이제 바다로 엄청나게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원래 해적이 먼저 나갔어요. 해군보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름 나왔지만 붉은 수염. 예, 하이레딘 같은 나가서 이제 해적들이 하다가 여기서 이제 또 지중해의 그 항해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배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중해가 잔잔한 바다라고들 알고 있는데 그건 요즘 때 얘기고 옛날에는 무수히 침몰했어요. 아하. 특히 겨울바다가 예, 오, 침몰도 많이 했는데. 10월부터 그 어떤 무역선들이 10월부터 항해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겨울로 접어들면서 되게 풍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13세기가 되면은 적재 중량이 150톤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비잔틴 함락될 때쯤에는 250톤급으로 늘어요. 선원이 200명 이상 타는데 네. 이 중에 180명이 노잡이에요. 노를 저어서 많이 갔군요. 그리고 이제 20명 정도 석궁수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 해적은 네네. 사격을 하니까 20명 석궁수라도 꽤 그 센 거거든요. 그럼요. 이 전투력을 갖추게 되니까 상선하고 해적선이 구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면 상선이고 다른 나라 애들 만나면 해적선이 되는 거죠.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면 불륜이고. 불륜 같은. 근데 왜 지난주에 로도스 공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이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는지 그것 먼저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오스만은 육지로는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하기까지 합니다. 1530년경에. 와, 거의 뭐 예. 그 서쪽 끝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헝가리 문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해상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해상에서 베네치아의 거점을 하나하나 공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로도스뿐만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남단의 모도네 섬, 그 다음에 에게의 네그로폰테 섬, 이런 섬들이 속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베네치아는 통상과 무역으로 사는 나라인데 거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이런 확장을 자체적으로 막기는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인적 자원이 대단히 부족했기 네.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오스만과 베네치아의 관계를 보면 오스만이 막 공격하다가 그걸 이제 베네치아가 막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러지면 이제 서로 강화해서 협상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불안한 관계가 유지되죠. 그 전까지는 베네치아는 밀려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이 쳐들어오면 이게 세금 자릿세 올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어떤 권력이 나오든 간에 무역은 우리한테 맡기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사는 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동로마 때부터 배는 베네치아에다 제노바에다 맡기고 네. 지네들은 배 안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슐리만 때부터 우리가 지중해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유명한 골든혼
한때는 그 방어 기지였잖아요. 거기를 전부 조선소로 만들어버려요. 그 쇠사슬 걸려있던 곳에 네. 갈라타 탑이라고 있고 거기가 완전히 조선소가 돼요. 무려 120개 건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건조대 하나당 2척을 제작할 수 있었대요. 그 한 방에 200척 이상을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놔도 배 만드는 물자를 댈 수가 없어요. 네. 특히 나무가 굉장히 그 네. 배 만드는 목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스만은 땅도 넓고 뭐 자원이 교통망 이건 분명한 나라니까 뭐라 그랬대더라. 얼마든지 만들어라. 돈하고 물자는 얼마든지 대주마. 이게 오스만의 기자님 좋아하는 위대한 오스만의 저력이지. 자,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중해 그 엄청난 전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타는 결국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무역로의 그 중요한 중심점에서 그대로 그냥 오스만이 주저앉아 있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슐레이만의 아들 네. 이제 셀림 2세가 다시 한번 지중해 팽창놀이죠. 근데 셀림 2세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엔 변변치 않았다고 하네요. 뭐 별명도 뭐 주정뱅이 셀림이라고 했대요. 술을 좋아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네네. 이슬람 국가인데 주정뱅이라는 별명이 붙는 게 조금 좀 이상하네요. 저도 저분이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어. 그리고 또 파티, 또 그 수많은 할렘. 저분은 재상, 소콜로라고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 다 떠넘기고 주색 잡기에 좀 빠져가지고. 아무튼 이 셀림이 드디어 베네치아의 가장 알토란 섬 중에 하나인 키프로스에 대해서 야욕을 드러냅니다. 키프로스. 예, 1569년에 이 셀림이 베네치아 의회에 사절을 파견해요. 네. 그래서 이 파견된 사절이 당당하게 베네치아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줄곧 베네치아는 우리 선단에 대해 호의를 소홀히 하였고 해적들의 섬 기항을 허락하는 만행을 저질렀노라. 그러한 이유로 정당한 영유권에도 불구하고 귀공국에 의해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는 키프로스 섬을 짐에게 즉각 반환토록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야, 반환하라고? 이게 원래 말도 자기네 게 아닌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키프로스는 오스만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예전부터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그쪽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키프로스 지금도 터키하고 그리스. 그리스하고 해서 그냥 자, 그런데 무려 100척 이상을 한꺼번에 제작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이제 해상으로 나가려는 욕심을 부렸는데 왜 키프로스예요? 지중해가 둥근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아래쪽 항로가 있고 네. 위쪽 항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아무리 뭐 겨울바다를 다니고 어쩌고 해도 짐을 실은 배들은 또 왜 잘 빠지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대개는 연안 항로 섬 따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둥근 원의 북쪽 구역에 바짝 붙어 있는 게 키프로스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타고 가면은 그리스로 해서 그쪽으로 쭉 가는 연결하는 데라서 키프로스가 옛날부터 중요했어요. 하여간 지금도 싸운다니까 그리스하고 터키가 서로 자기 거라고. 이젠 그러면 베네치아도 난 누가 지배하든 상관없어. 난 무역만 하면 돼. 이런 생각 못 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무역권 자체를 오스만이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오스만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교황, 베네치아, 스페인 다 지중해에 목숨이 걸리는 그렇죠. 어. 당시 스페인 국왕은 필리페 2세였거든요. 네.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그지하고 스페인 황제를 같이 네. 했잖아요. 오스만이 육지로는 신성 로마 제국을 치고 네. 바다로는 스페인을 스페인. 해안을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맞서 싸우게 된 그렇죠. 거죠. 또 하나 위협하는 데가 이탈리아 같아요.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로 분열해 있는데 오스만하고 지중해에서 싸우는 도시가 베네치아, 제노바예요. 네. 그런데 저 나폴리나 밀라노 이런 교황령 이런 데는 육지에 있어갖고 덜 위험했는데 이제 말타 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육지로 상륙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태리는 다 욕심을 내요. 당시 유럽의 모든 군주가 다 욕심내는 데가 이태리예요.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막 서로 도시 점령하려고 난리인데 스페인 국왕은 시칠리아랑 나폴리, 밀라노 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오스만이 치려고 하는 주 거점이 전부 자기 땅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참전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대의명분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건 하나도 없고 네. 다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뭉치는 거고 그렇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거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계속 오스만하고 붙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계속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유럽 국가에서 프랑스만 오스만하고 치대요. 그래서 그 이제 로도스도 물러났으니까 그 레반트 무역로는 이제 완전히 오스만 해적으로 그렇죠. 꽉 찼잖아요. 프랑스 깃발을 달고 다녔네요. 오스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짜로 그러는 게 아니라 프랑스 깃발을 달고 가면은 안 건드리겠다고 협약을 맺어요. 물론 또 자존심 있는 사람은 털려도 안 단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해역을 지날 때 프랑스 깃발을 타는 게 17세기까지도 거의 관례처럼 돼가지고 그러고 다녔대요. 이 중세스러운 것만 아니고 근세스러울 때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결국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교황, 몰타, 스페인 이 주축이 돼서 함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팀이 모이게 되면 오스만 입장에서도 쉽게 도전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몰타에서도 그렇게 깨졌는데. 근데 이때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네. 1569년에 그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요. 아이고 저런. 이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배 만드는 곳이 아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군산 복합제였어요. 그러니까 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기도 제작을 했거든요. 이 국영 조선소가 얼마나 컸냐면 이 도크에 항상 100여 척의 예비 선박이 있었고요. 그중 25척은 언제 다도 취역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규모 화재가 났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오스만이 셀림 어떻게 했습니까? 몰타 찬스다. 이렇게 됐죠. 그 베네치아 병기창 얘기를 좀 추가하자면 네. 갈라타에 있는 오스만 조선소가 왜 한 번에 뭐 240대도 지을 수 네. 있다 그랬잖아요. 베네치아도 굉장히 규모가 컸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게 규격화 표준 공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게 베네치아 그 병기창인데 그렇죠. 지금 그 혹시 베네치아 지도 보시면 네. 북쪽에 이렇게 풀장처럼 사각형의 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도크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저 해군 땅이라서 군사구역이라 출입 금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보고 싶었는데 네. 못 가봤는데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배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일체의 무기 시설까지 한 번에 다 건설이 돼요. 그래서 그 도크 안에 330개 회사가 있어요. 우와. 대포 만드는 회사부터 갑옷, 칼, 뭐 이런 회사까지 총 만드는 회사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성공단 같은. 군산 복합단지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저쪽에 가서 무기 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표준 공정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타타닥 만들어서 탁 합치면 한 대가 탁 나오는. 그렇죠. 근데 그게 오스만은 이제야 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베네치아는 그 옛날부터 배를 수주받아서 계속 만들어 오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배라는 거는 중심이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 대포 무게가 규정이 안 맞거나 뭐 이런 부품들이 규정이 안 맞으면 요즘 말로 하면 적재 과잉이 돼요. 그쵸. 특히 대포 같은 경우는 쏘면 반동이 끝내주잖아요. 만약에 대포의 반동이나 화약열이나 질이 달라가지고 반동이 이게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지 않아도 불균한 힘이 오면은 결국 계속 틈새가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서 수명이 짧아져요. 그런 작은 틈바구니가 풍랑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무너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규격화 시킬 수 있다는 게 베네치아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네치아의 그 궁전이 듀칼레 궁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무기를 쫙 전시해 놓거든요. 그때 무기들. 근데 저도 솔직히 창피한 얘기인데 처음 갔을 땐 그걸 몰랐어요. 보통 무기 박물관이면 칼 한 자루 뭐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네네. 이건 뭐 칼을 세트로 이렇게 쫙 드물게. 네네. 그래서 얘들이 인심이 후한가 왜 똑같은 칼을 저렇게 뺑 둘러 전시했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걸 똑같이 전 유럽에서 가장 표준화된 무기를 만든다. 균일한 무기를 만든다. 그게 자랑거리하고 칼 20자루씩 쫙 꽂아놓은 거야. 아까 어떤 걸 보더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거를 요즘 마치 만들 수 있다. 자동으로 찍어내듯이 만든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뭐야 얘들 왜 이래 남아돌아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제품이 공장 라인에서 생산이 되면 똑같은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다 모든 것이 손으로 수작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똑같은 게 정말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국영 그 조선소나 이런 데서 커다란 책자를 줍니다. 그 책자에 보면
그 표준화된 설계도가 책자로 된 걸 나눠줘요. 네. 그 요거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게 나와서 관리가 제대로 품질 관리가 되는지를 봐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규격화가 되면 배가 어디 손상되거나 해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만 모듈로 바꾸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 국가보다 어떤 그 고장이나 이런 게 나는 선박 같은 걸 훨씬 빨리 수리할 수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 품질 관리 그 믿기질 않죠. 16세기에 품질 관리 시스템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수리하러 들어오면 지금 무슨 안전 인증 받듯이 품질 관리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야 출항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느 배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냥 들어온 거 무작위로 어떻게 검사를 해? 이게 딱 표준화돼 있으니까 잡아내는데 위원회에서 걸었어요. 이거 저 위험하다. 근데 이제 뒷돈으로. 예, 뒷돈 주고 나가서 풍랑에서 바로 깔아요. 이때부터 군산 복합의 표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커스텀 무기들이 나오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로 베네치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물의 도시, 네. 관광 도시인 줄 알아요. 그거잖아요, 이거. 예. 지금도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최고의 공업단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불이 났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작 능력과 인원과 물량 공세로 확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러면 오스마니 키프로스를 낼름 먹게 되는 겁니까? 베네치아에 있던 많은 스파이들이 보고를 해요. 셀림한테. 이게 불나서 이제 큰일 났다. 얘네들은 이제 제 기능을 못한다. 근데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긴 했는데 이거를 당시 조선소에 있던 조선공들이 대단히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해요. 오.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가 미미했습니다. 어허. 더군다나 그 조선소의 기능이 정지됐던 기간도 대단히 짧았어요. 어. 근데 이 오스만 같은 경우에는 네. 몰타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간과해 버립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건 정말 불변의 진리고 맞아요. 전쟁에서도 맨날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정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배운 것 같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을 잘 믿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가지고 있던 모든 해상력을 총동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갤리선 280척, 야. 그다음에 수송선 85척, 그다음에 총지휘관은 라라 무스타파라는 사람이었고요. 함대 사령관은 피알리 파샤라고 해서 몰타 정복 나갔다가 한번 실패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몰타 정복을 실패했던 인물을 함대 사령관으로 앉힌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이거 만회해봐라 이런 거죠. 어. 키프로스의 중요한 도시가 니코시아하고 파마구스타라는 도시 두 개가 있는데 니코시아는 성벽도 없었대요. 근데 7개월 넘게 버티다가 함락이 되고 파마구스타는 1년 넘게 항전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함락을 있는 못 도시는. 시키는. 예. 아니 근데 7개월을 버틴 것도 대단해요. 오스만의 그 물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고 몰타야 그 별 모양 뾰족한 성벽을 지어놓고 그렇게 두껍게 뭐 몇 미터 이상 지어놓고 했지만 성벽이 없는데 7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그때 한 얘기 또 반복인데 아직도 자기들의 그 문제점을 개선을 안 했어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예, 사창이 똑같은 방.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이 이후에 네. 대포가 상당히 발달하게 되거든요. 어. 거의 청동 대포는 이 대립제가 지금 철화 통일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 품질을 자랑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전투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훨씬 이쪽이 포병의 화력이 우수할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거 여지껏 배운 거고 완전 다른데 오스만 하면 청동 대포잖아요. 근데 베네치아의 대포가 오스만을 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술 개발이 빨라져가지고 내가 한번 앞섰다고 해서 오래 가질 않아요. 이 대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스만하고 서구하고 좀 달랐어요. 오스만은 바실리스크나 그 우르반 같은 대형 청동 대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대포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반대로 대포가 지나치게 커봤자 비효율적이다. 대포는 옮기기 쉬워야 된다고 해서 대포가 계속 소형화해요. 여기에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한 방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면 뭐해? 100대의 대포가 10명씩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세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청동 대포가 사이즈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일회용이에요. 그렇지. 한 발 쏘고서 12시간 시켜야 정도 돼요. 시켜야 돼요. 아 진짜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태리에서 베르소 대포라고 해서 뒤에 카트리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게 압력 손실은 크지만 비교적 이게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뚜껑 여는 거.
그러니까 뚜껑 열는 뚜껑 거하고 여는 게 달라요. 아니라 화약통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화약통에 포탄 들어있는 거 자체 카트리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 속에 작은 포처럼 그렇죠. 카트리지를 예, 넣는군요. 아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는 일단은 베네치아 쪽의 수비군이 훨씬 더 강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어떤 뭐 세공품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오스만 투르크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군사 기술 면에서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지, 왜 이쪽에 신경을 안 쓰고 이쪽에서 컨셉을 잘못 잡는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왕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오스만 이제 관료들은 되게 유능했어요. 오. 재상한테 맡기고 재상들이 다 처리하고 관료들이 하는데 조직이 너무 커지면 뭘 좀 변화를 한번 주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가능하면 유지 관리, 전통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성벽에서 깨진 게 지금 몇 번째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발전도 할 법한데 그리고 또 베네치아는 연합군이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7개월 동안 항전하고 1년 동안이나 항전했는데 아니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여기 넘어가면은 본인들한테 닥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말타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항상 연합군 함대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처럼 전보가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군대 한 번 동원하는 게 쉽습니까? 예산 얼마냐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지금도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엄청 그거 들어가는데. 지난 얘기지만 오스만이 그냥 갔어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전쟁은 가끔 죽더라도 버텨주는 시간을 끌어주는 이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몰타에서도 성 엘모 요새가 버텨주는 바람에 다른 데가 살았잖아요. 어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데 키프로스가 본인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했던 거죠. 항복하라 근데 수비대도 별로 없었는데 끝까지 싸워요. 파마구스타 같은 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슐레이만의 그 항복, 옛날에 슐레이만이 로도스에서 냈던 항복 조건 너희들 다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복 조건을 내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화약도 떨어지고 나 힘드니까 그걸 믿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오스만 술탄들은 약속은 잘 지켰잖아요. 지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해요. 그랬더니 약속 무효다. 핑계는 다 돼요. 예전에 로도스 애들이 해적질 안 하기로 하고 했다. 가서 또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원천무효다. 우리도 어긴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좀 잔혹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브라가딘이라고 그 파마구스타 총독, 특히 그 다 죽이는 건 아니고 귀족 장교들을 죽이는데 이 총독은 산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불자도 인간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 앞에 매달고 가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은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게 증오심만 더 키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저놈들한테는 약속이라는 게 없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도 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상전환. 그렇게 되잖아.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브라가딘이라는 분의 그 피부가 발견됐어요. 성당에서. 최근에요?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는데 베네치아에 가면은 살로테 성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 베네치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진 찍는 명소가 네.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거의 흔적도 없는데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산 그레고리오 성당이라고. 거기 어디 뭐 기둥 뒤인가 뒤에 그게 와. 그래서 추측하기는 뭐 유가족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돈 주고 구해온 게 아니냐 뭐 그랬대는데 언제 발견되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성당에 안장이 돼 있다네요. 이거 무슨 영화 다빈치 코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왜 연합군의 그러니까 연합 함대의 구성이 좀 늦어졌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그거 항상 연합군의 문제죠. 누가 총사령관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돈을 더 낼 것이냐. 더 서로 안 내려고 하겠죠. 나중에 뭐 스페인이 반 내고 누가 또 2분의 1 내고 이런 과정이 한 또 한 몇 개월 또 걸려요. 맨날 싸울 거야. 배수대로 하자. 무슨 소리냐. 돈된 수대로. 톤수대로 하자. 병사수대로 하자. 이동거리 반영해달라. 사실은 그거는 그쪽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의 그렇죠. 모든 연합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연합함대가 논의하다 한 가지는 결정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사령관은 누굴 할 거냐. 누가 됐나요?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당시 26살의 청년이었던
돈 후안을 사령관으로 뽑습니다. 저 시대는 26살이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러게요. 지난주 저희가 했을 메메드 때도 2세. 네. 아니요,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 사령관들은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펠리페 5세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되지. 아무리 회의해봤자 왜냐하면 스페인이 전비의 반을 내기로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페인 발언권이 셌었어요. 중요하죠. 아무리 따져봤자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혼자만 나이가 어리니까 분명히 큰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 죽을 정도였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인 전투만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스만과 연합군 도대체 어떤 무기와 전함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판토 해전은 지중해에서 오스만 투르크 세력의 팽창을 스페인과 베네치아 등 카톨릭 연합함대 진영이 일치 단결에 막아낸 해전이었죠. 그와 동시에 게르선 시대의 종막을 구한 해전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레판토 해전의 무기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함선입니다. 놀랍게도 고색 창연한 갤리선은 이 무렵까지도 지중해를 주름잡는 함선이었습니다. 이 갤리선은 연합함대와 오스만 투르크 공이 주력 함선이었죠. 이 당시 보통 워 갤리라고 불렀는데요. 고도의 갤리선과는 달리 배 부딪힐 때 쓰는 충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포 등 화약병기의 탑재로 함선의 크기는 점점 더 대형화되었죠. 평균 길이 약 40m, 배수량은 140톤 정도였습니다. 탑승 인원은 장교 10명, 선원 15명, 그리고 노자비는 대략 145명 내외였습니다. 호수 및 전투원은 편차가 큰데요. 30명에서 180명 사이였습니다. 갤리선은 비록 양측의 주력 함선이었지만 이들의 전술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죠. 스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갤리선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전투원과 대포를 실었습니다. 기동력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죠. 반면 베네치아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기동성을 가지고 함포에 의한 원거리 교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적이 충분히 약해졌을 때만 접근전을 시도했었죠. 마지막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스페인이나 베네치아의 함선에 비해 작은 함선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포의 탑재수가 적었죠. 하지만 작은 선체 덕분에 기동성이 좋았고 함선에 되도록 많은 보병을 태워 근접 백병전을 벌이는 전술을 아주 애용했습니다. 당시 갤리선이 주력이긴 했지만 연합 함대에겐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갈레아스란 군함이었죠. 갈레아스는 대형의 상용 갤리선을 전투함으로 개량한 함선입니다. 노선과 범선이 혼합된 형태였죠. 이후 출현한 범장 군함, 즉 범선 군함을 잇는 과도기적인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레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포의 탑재수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갤리선들은 뱃머리에 기껏해야 5문의 함포를 전방으로만 고정해서 탑재할 수 있었죠. 이에 반해 갈레아스는 뱃머리에 원형의 포대, 즉 터렛을 설치해 총 10문의 화포가 전면은 물론이고 측 후방 방향까지 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측면에 각각 4문의 대포가 탑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후방에도 10문이 넘는 소형 화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상 포대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죠. 선체 길이는 50m에 달했고 폭도 10m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노자비 320명을 포함하여 총 700명의 대규모 인원이 탑승하는 거대 함선이었습니다. 다만 레판토 해전 당시 갈레아스는 어디까지나 아직 실전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미지의 신병기였습니다. 또한 수적으로도 6척에 불과해서 주로 본대 앞에서 포격으로 적 함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엔 함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중반 이후는 이미 함포가 전함의 당당한 주력 무기였습니다. 레판토 해전 당시 함포들은 대부분 이탈리아나 독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제 베르소 대포가 대세였죠. 청동 주조 방식의 베르소 대포는 약실을 포 후미에 끼워 넣는 카트리지 방식이었습니다. 재장전이 빠른 장점이 있었지만 가스 손실 때문에 위력 감소가 컸습니다. 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구에서 장전하는 방식인 청동 주조제 하프 캐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장전이 번거로웠죠. 에스메릴이나 모테릿은 개인용 화포입니다. 소구용 화포로 근접전에서 적 갑판의 병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포였죠. 함선 군데군데 여러 개를 달아놓고 썼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역시
청동 대포를 사용했습니다만 운용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함선에서 사용된 대포들은 아직 문제점이 산적해 있었죠. 무엇보다도 사정거리가 짧았습니다. 최대 1.2km의 사정거리를 가졌지만 유효 사정거리는 200m가 조금 넘었습니다. 정밀도와 포술이 가장 우수했던 베네치아의 경우가 약 400m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백병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해전에서 대포가 주력 무기가 되었다 해도 아직은 백병전에 의해서 해전이 결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백병전에서는 특히 스페인군이 강했습니다. 스페인군은 백병전에 참가하는 병사들의 경우 전원 흉갑 갑옷을 착용하고 투구를 썼습니다. 주력 냉병기는 에스파다 로페라검과 할베르트 그리고 파르치잔이라는 창이었죠. 또한 화성총도 대량으로 장비했었는데요. 특히 배에서 쓰기 편한 짧은 화성총도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석궁 역시 즐겨 사용된 무기였습니다. 반면 오스만 투르크 수병들은 전통적인 킬리지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들도 화성총은 있었지만 수도 적었고 운영도 스페인군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때까지 복합궁을 주력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레판토 해전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오늘 이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16세기 최대 해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분명히 양쪽 다 병력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상박이었습니다. 연합함대는 갤리선이 200척이었고요. 그다음에 갈레아스는 신형 전함이 6척, 그다음에 수송선 24척, 그다음에 소형선이 한 50척 정도 됐었고요. 반면에 오스만은 갤리선이 250척, 소형 갤리선 40척, 소형선 20척. 전력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네요.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사는 항상 수적으로 열세인 곳이 많았었고 네. 근데 꼭 이겨요. 이들이 이기더라고요. 예상을 항상 빗나갔는데 이제는 뭐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그래요, 같아요. 비슷해요. 그게 아니라 꼭 그런 전투가 재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희가 도큐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전략도 전략이지만 어떠한 무기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싸우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숫자 자체는 비슷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은 분명히 차이가 났겠죠. 네, 아하. 맞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갤리선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갤리선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때 갤리선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 갤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충각도 있었고 이런데 이때는 충각이 없고요. 이때부터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대포가 전함의 주요한 무기가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큰 항해 시대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요 시대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게 뭐냐면 앞뒤로도 대포를 달긴 해요. 근데 몇 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긴 라인 쪽에 대포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걸 잘 방향을 틀어서 정확하게 적의 옆구리를 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 기술은 베네치아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옆으로 적의 측면을 쳐야 되느냐. 네. 이때 당시 대포로는 적함을 격침을 못 시켜요. 네. 그러니까 대포로 적함을 격침시키는 건 쉽게 말해서 17세기 이후에나 아하. 그때부터나 가능한 거예요. 이때 대포의 역할은 적의 노를 부러뜨려서 적 배가 기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만드는. 예, 그 다음에 붙어서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합함대 신무기 갈레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레아스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었어요. 오. 이 갈레아스는 선체가 높아서 백병전 하려고 기어오르질 못해요. 그리고 전체 배가 대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선수 쪽에 철액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포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측방, 측후방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저 정도면 네. 상대방의 옆면을 계속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나는 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스만군이 이걸 처음 봤거든요. 공포에 떨어요. 보통 대포 한 발 쏘고 마는데 쟤네들은 먼 거리에서부터 계속 쏘면서 가까이 와서까지 계속 쏘니까 아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이게 원래 사실은 급조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스만이 그 아까 말한 병기창 화재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다. 그니 어쨌든 베네치아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은 이미 이제 인도양까지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역선으로 초대형 갤리선을 만들어 놓은 게 5척이 있었어요. 저거를 어떻게 전쟁에 못 쓸까라고 문득 쳐다보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굉장히 크니까 저기다가 대포를 왕창 얹어가지고 밀어붙여보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렸는데 이 대포가 나온 것보다 화약이 이제 해전에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전통 해전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이 걸고 들어가서 부시고 타고 올라가서 그쵸. 백병전으로 승부를 내잖아요.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배가 대포를 쓰게 되니까 배에다 화약을 적지 않고 네. 된 거예요. 이게 함락될 것 같으면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레판토 해전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면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능이 같이 그렇죠. 떨어지면 어차피 1대1이 되니까. 근데 이 최초의 자폭 사건이 났을 때 올라탔던 병사들까지 다 같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원거리에서 좀 기동불능 상태를 어떤 쏴서 만들어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들이받고 올라가는 거는 잘못하면 같이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타는데 올라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거고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 이제는 올라탈 때마다 특공조가 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팀 짜서 화약포를 점거해라. 자폭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리 대포 같은 거로 좀 원거리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저 때 당시에 갤리선이나 저런 걸 보면 측면에 소형 대포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바짝 붙어서 적 갑판에 있는 병력을 쓸어버리는 거라고요. 소형 대포로. 그래서 올라타서 빨리 점령하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활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허.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 아니 근데 사실 뭐 무기도 무기인 게 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럼 또 그 무게 때문에 배가 좀 기동력이 약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갤리아스는 보통 갤리선의 5배의 화력을 가져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배에다 급조를 한 거라 그때 당시 이지스함이네요. 이지스함까지는 아니고 사실 급조한 무기였어요. 급조한. 그래서 문제가 있었죠.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네. 제대로 혼자서 기동을 못해요. 그래서 작은 배들이 끌고 가요. 아 이 큰 배를요? 그렇죠. 연한 개를 사용하네. 그러니까 방향 잡아주는 게 힘들어요, 저 배가. 그러니까 작은 배들의 방향을 잡아줬고 전투 직전은 작은 배들은 빠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포를 갑자기 많이 실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해전이 시작되면 맨 앞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커다란 배가 앞에 나와 있으면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쵸. 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게 아무리 급조한 거지만 베네치아에 축적된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보통 배에다가 저렇게 막 실으면 침몰하거나 뒤집어져요. 그렇죠. 저게 아무리 끌고 가는 배라 그래도 저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표준화된 어떤 기술적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냥 아이디어로 갖다 붙였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때 이제 노자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때는 거의 노자비들이 좀 노예였어요.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시대 때는 노자비들이 자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로마나 그리스 때의 노자비들은 노 젓는 방식이 센실레 방식이라고 해서 노 하나를 한 명이 잡아요. 근데 여러 명이 각각의 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 맞추는 거나 그렇죠. 방향 전환하는 거나 고도의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네. 일종의 전문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노 잡는 방식이 긴 노를 4명 내지 5명이 잡아요. 그래서 이 노를 컨트롤하는 건 맨 끝에 사람만 하고 나머지 4명은 그냥 이거 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잡는 사람만 전문가고 나머지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노동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때의 갤리선들의 이 좌석이 위가 개방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추우면 추운 대로 다 해야 되고 뭐 여름에는 뙤약병 맞아야 되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자비들을 자유민으로 썼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수 갖다 써요. 스페인도 무조건 거의 100% 죄수였고 오스만 노자비들은 거의 100% 기독교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99년에 그 니톨로 도나라라는 베네치아 관리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노자비들은 헐벗고 굶주려 있었으며 끊임없이 병에 시달렸다. 겨울을 한 번 날 때마다 수많은 노자비들이 동상으로 손발을 잘랐다. 1년을 넘기는 노자비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합군과 오스만 병력도 뭐 비슷하고 어디가 더 우세했더라고요? 에이, 이거는 배가 좋은 배, 큰 배 있는데 연합군이 우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레아스가 달랑 6척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때 전투는 백병전으로 끝내야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연합함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승총, 그 다음에 오스만은 아직까지 복합풍을 이때까지 썼고요. 아,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제 서로 백병전 붙으면 어쩔 수 없이 칼을 썼죠. 네.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스페인의 에스파다 로페라, 일단은 뭐 영어로는 레이피어라고 하는데 아 레이피어.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에스파다 로페라인데 이거 지금 보시는 이 에스파다 로페라는 이제 17세기 타입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모양의 차이는 없어요. 이제 꺼내 보면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찌르기 전용 예. 같네요. 보시면은 강철로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배기 전용보다는 찌르기예요. 네. 배기 전용의 검은 곡선을 이루고 있죠. 곡선으로 돼 있어야지 훨씬 상처를 크게 입히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얇고 직선이라는 거는 찌르기 전용이라는 얘기죠. 각각의 명칭을 한번 설명해 보면 요게 칼날 블레이드고요. 그다음에 이 손 위를 보호하는 걸 요쪽 이제 키용이라고 합니다. 키용.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 키용 부분에 이렇게 화려한 문양이나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립 부분에 보시면 요 주먹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를 이제 핸드보우라고 해요. 이게 활같이 생겼다고 해서 핸드보우. 그다음에 끝에 이렇게 이제 무게추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걸 폼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에스파다 로페라죠. 이거를 스페인군이 갖고 적선에 뛰어 올라서 오스만군이 이제 킬리즈라는 예전에 우리 십자군 할 때 썼던 왜 샴실이 비슷한 칼하고 붙어요. 근데 백병전에서 스페인군이 정말 잘 싸웠다고 하네요. 근데 레이피어 요게 저희 그 게임에서도 나오는데 아니 날이 없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 날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기고가 몇 번 통편집이 된 이후에 아예 이거 갖고 나오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무기고 멀쩡한 무기고 냅두고 왜 갑자기 저희에서 이걸 들고 나오신 건지. 보험을 들어요. 근데 이 레이피어든 무기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검이 가늘잖아요. 네. 이게 당시만 해도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검이 옛날 건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네. 이게 가늘어졌고 갑옷을 뚫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철이 엄청 좋아져야 된다. 강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뚫지 못하면 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칼들은 부러져요. 근데 레이피어가 나오는 거는 그 힘을 갑옷에 걸렸을 때 휘어도 안 부러지게 버틸 만한 그런 이제 재련법이 나와서 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글씨가 써 있는데 실제로 그때 실제로도 그런 당시에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어떤 이제 장이나 공장에서 이제 이게 규격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이걸 주문한 사람의 이름도 써주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느 이제 조병창에서 만들었다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 레이피어가 나오면서부터 또한 검술이 약간 변합니다. 레이피어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보통 방패를 같이 썼거든요. 방패를 같이 썼을 때의 칼의 역할은 거의 80%가 공격이에요. 근데 갑옷이 발달하고 칼이 발달하면서 방패를 없애주게 돼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검술이 발달하느냐? 적의 공격을 칼로 받아 넘겨야 돼요. 이러면서 급격하게 검술이 발달합니다. 펜싱이 혹시 그러면 이 그렇죠. 레이피어의 기술? 예. 그러니까 오스만 군대가 갖고 있던 칼 킬리지라는 게 배기 전형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배기 전형이란 건 전형적으로 선공격이에요. 네. 근데 이 찌르기는 선공격이 아니라 점공격.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오면 펜싱에서도 보면 오는 칼을 돌려서 흘리고 찌르거든요. 그렇죠. 벨 때 흘리고 찌르면 되는 거죠. 어쨌든 레이피어를 이제 사용하고 갑옷까지 입고 있고 게다가 오스만 같은 경우는 갑옷이 좀 약하거든요. 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음 이야기. 신무기 갈레아스를 앞세운 유럽 연합함대와 진격의 오스만. 그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전설의 해전 레판토 해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레판도 서쪽 해장에서 양쪽 부대가 만납니다. 네. 기독교 연합함대의 사령관 바이저를 올리는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눈에 맞아요. 이때가 가장 기독교 연합함대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양쪽 모든 군대가 사생결단을 냈던 전체 해전 중에서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요.
양쪽 기암길이 딱 배점을 붙이고 있으니까 뒤에 따르던 함선들이 전부 다 이제 벌떼처럼 몰려들고 여기서 이제 오스만의 함대가 둘러싸면서 치열한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서 화약고에 불을 당깁니다. 아, 그 사람이 말타 기사라는 거죠, 아까? 아, 또 여기서 또 몰타 기사단이 나오나요? 이게 처음부터 작전이었으면 아마 해전 역사상 가장 정교한 작전이었겠죠.